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태풍 쏠릭이 점점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인근 해상까지 올라왔다는데 태풍이 가장 가까이 접근한 제주 지역에는 지금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답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데 제주 해안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중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금 여기 제주 보판포구에는 계속해서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저는 서 있기가 힘들 정도인데다 빗방울과 파도에서 날아온 거품까지 섞이면서 눈을 뜨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빗방울이 워낙 세다 보니 비비탄에 맞은 것처럼 아플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제 뒤쪽으로는 파도가 도로를 넘어 침범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태풍 쏠릭은 제주 서쪽 90km 지점을 지나 서해 쪽으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강풍으로 제주 산간 지역에는 초당 60m, 시내에는 30m까지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에는 400mm가 넘는 비가 곳곳에서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제주 서귀포시 소정방 폭포 인근에서 20대 여성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위미양 방파제에서는 방파제 고소형 자재가 유실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시내 곳곳에서는 중앙 분리대나 간판이 부서지는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는 오늘 오후까지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법한포구에서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어서 기상센터에서 자세한 태풍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19호 태풍 쏠릭은 강한 중형급의 세력을 지닌 채 서귀포 서쪽 9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목포 해상을 지나겠고 내일 새벽에는 태안반도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아침에는 수도권을 관통한 뒤 오후가 돼서야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륙에서는 30에서 40m, 해안과 산지에서는 초속 50m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동해상과 서해 중부해상을 제외한 전해상의 태풍 경보가, 호남과 경남에서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점차 특보구역이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에서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서울에서도 많게는 150mm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피해를 냈던 곰파스보다도 더 강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천 주위의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날아갈 위험이 있는 간판이나 지붕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피해가 정말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우종환 기자, 정말 본인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우리 안전사고 없이 잘 취재해 주기를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앙심이란 게 뭘까요? 앙심이 이런 끔찍한 일을 낳고 말았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에게 미련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니까 현재 남자친구가 굉장히 싫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맨날 연락을 하고 또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느냐? 아하. 더 이상 찾아오고 연락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뺨을 한 대 때렸는데 아하. 그 뺨을 한 대 맞고 이제 격분한 거예요. 네. 아, 이거는 이 격분한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일주일 후에 이 잠들어 있는 이 전 여자친구하고 현재 남자친구가 자고 있는 곳에 침입을 해서 세상에. 현재 남자친구를 이제 무참하게 살해했던 사건인데 아이고. 이제 그게 1심에서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건 굉장히 죄질이 안 좋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징역 18년을 선고를 했는데 네. 이 피고인은 아, 이건 내 형이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해서 항소를 제기했고요. 네. 항소를 제기했습니다만 항소심에서도 역시 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라고 해서 1심에서 선고했던 징역 18년을 또다시 선고를 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징역 18년이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 죄질도 불량하다는
어떤 그런 것, 그러면 계획 범죄라는 거에 좀 재판부는 무게를 두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피해자 측하고 네네. 물론 뭐 사람이 사망했는데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합의도 안 된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범행 이후에 검거되는 과정까지 일련의 행위를 그 통으로 놓고 보거든요. 네네. 보니까 이제 조금 전에 그 우리 백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범행이 이르는 과정은 쭉 이어졌는데 거기서 좀 빠진 게 이제 뭐냐면 아하. 그 장소로 일부러 찾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본인의 승용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쪽에서 아마 렌터카를 따로 빌린 것 같습니다.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서.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렌터카를 이용해서 평창까지 가가지고 그 애인하고 이제 같이 잠자고 있는 그 애인의 남자친구를 이제 살해한 이후에 아하. 이 현장에서 또 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네. 도주해가지고 이제 결국 그 렌터카 업체에다가 반납하는 거를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네. 검거를 했는데요. 네. 그런 일련의 이 어떤 과정들을 쭉 보면 명백히 어떤 계획적인 이 살해 범죄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손 변호사님, 왜 이 남성은 그렇다면 자신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1심의 형량, 징역 18년이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 여자친구하고 얘기를 하러 간 것이지 살해를 목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아하. 살인의 의도성이 없었다. 말하자면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죄다. 이렇게 항소 이유를 개진을 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 흉기를 구입하거나 차량을 렌트하거나 모자, 마스크를 준비하는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하. 하지만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1심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은 그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봤겠죠. 사실 일단 그 얘기를 하러 갔다라고 했는데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살해를 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럼 일단 거기서부터 앞뒤가 안 맞죠. 아하, 네. 그러니까 일단 범행의 동기는 그 일주일 전에 찾아갔다가 뺨을 맞은 게 동기가 됐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일주일 전에 평창까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 렌터카를 빌려서 평창까지 다시 갔잖아요. 네. 그 다시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을 네. 한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피고인이 주장했던 자기는 계획적도 아니고 우발적이었고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근데 다만 네. 이제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18년이 맞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이 법원의 판단을 보면 네. 살인 사건 같은 경우 생각보다 형량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아하. 이번 사건도 지금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8년이 중형이다라고 생각하고 선고를 한 거란 말이죠. 네. 사실 이 부분은 네. 이제 통상적인 일반인들의 시각에 비해서는 형량이 좀 다소 낮지 않은가 이런 아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점에서 김복준 의원님, 예. 피고인이 지금 형량이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지금 피해자 측에서도 피해자 유족 측에서도 이 형량도 부당한데 이런 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당연히 뭐 이 피해자 가족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무슨 뭐 100년을 선고한들 그게 뭐 촉하겠습니까? 네. 그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그러니까요. 피해를 당했는데 근데요. 네. 백 변호사님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뭐 한 20년, 25년 요 사이 가는 것 같은데 18년 간 거는요. 사실은 네. 전 애인, 전 남자친구의 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행위가 선행적으로 있었어요. 그 부분은 원인을 유발한 부분이 약간 일정 부분 작용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18년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허 소장님, 이 네. 전 애인 여성분 입장에서는 당시 헤어졌던 애인이 찾아온 것만 자체도 놀라울 텐데 여기에다 끔찍한 범죄 현장을 목격했으니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충격이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원인을 아무리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남성분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만약에 그 남성분이 30이고 네. 그 여성분이 조금 더 어려서 25 정도만 되더라도 18년 뒤면 43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그 남자가 다시 나와서 자기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또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또한 앞으로는 아마 누군가와 함께
뭐 잠을 잔다거나 네. 아니면 연애를 하는 건 생각도 할 수 없겠죠. 네. 이제 요즘 젊은이들한테 그 삼포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한다고 하는데 그런 포기하는 것 중에 요즘엔 썸포라는 것도 있대요. 뭘까요, 그게? 연애도 좀 잘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썸을 타는 것도 이제 안 네네. 한다. 근데 그게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내가 네. 무언가를 하지 않고 나서 뭔가 네네. 그런 심리적인 문제도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불안적인 연애에 대한 불안함까지 추가가 돼서 네. 우리 젊은 청년들이 3포, 4포, 5포가 될까 봐 네. 걱정입니다. 남녀 간의 이런 다툼이 앙심으로 커졌고 결국 이런 끔찍한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쎄요, 이 응급실 하면요, 우리들의 안전의 최전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응급실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을 119 구조대원이 부랴부랴 응급실로 데려가는데요. 잠시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하.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입니다. 네. 화면 중앙 쪽에 보이시면요. 한 남성이 지금 들것에 실려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요. 잠시 뒤에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통을 벗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점점 몸짓이 빨라지는데요. 보안 요원이 다가오니까 손을 들어서 보안 요원을 이렇게 위협하더니 심지어 폭행까지 가합니다. 계속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고 이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 이 다른 직원 한 명이 다가와서 이 직원들이 이 남성을 제압하는데 이 남성 그때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라면 뭔가 이 병원에 자주 들렀다는 말인가요? 그때 그 사람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남성이 지난해 10월에도 이 응급실에 왔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소란을 피웠는데요. 침대에 누워서 소변을 보는 등 이제 소란을 피워서 당시에 문제가 됐었는데 법원에서는 업무 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이 남성에게 선고를 했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저 영상에서 보셨던 그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그런 행동까지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벌금 납부를 못했대요. 그래서 한 달간 노역장에 유치됐는데 지금 김복주 의원님 지금 늘 우리가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립니다만은 응급실에서 난동에 대해서 물론 저 때는 보안 요원이 다행히 제지를 했습니다만 끔찍한 일도 많이 빚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응급실 상당히 무방비 상태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아니 그건 맞습니다. 이 일선에서 보면 이 응급실이 사실은 우리 언론에서 요 근래에 조금 부각해서 방송을 했지만요. 실제로는 굉장히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요? 네, 제가 일선에서 근무하면서도 이거 굉장히 많이 받고 네네.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이제 그 형사들 경찰에서 말하는 길거리 주폭입니다. 길거리 주폭. 예, 아하. 술을 어딘가에 가서 잔뜩 먹고 네. 집에 가기 귀찮으니까 길거리에서 잠자는 거예요. 아하. 잠자면 또 누군가는 그 우리 저 요즘에 신고들 잘 하시잖아요. 네. 가다가 신고를 119에다 반드시 해줍니다. 아.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으니까 무슨 위험이 있는 걸로 위험이다. 판단을 하고 119에다 신고를 하게 되고요. 네네. 119는 또 신고를 받으면 당연히 출동해서 네.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운 다음에 응급실에다 데려줘요.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응급실하고는 계속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만날 겁니다.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 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단골 손님을 넘어서서 세상에. 거의 자주 만나는 이제 이런 형태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응급실에서 자주 오는 사람이니까 뻔히 알잖아요. 네. 이 사람이 다치거나 아파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술 좀 깨운 다음에 보내고 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이제 문제가 양산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길거리 이 주폭 관련돼 가지고 응급실하고 연관 네. 관계는 이거는 일선에서 진짜 많은 일이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앞서 보안요원의 이 발빠른 제지로 다행히 큰 화는 면했습니다만 당시 응급실에 있던 직원분들과
환자분 그리고 보호자분들은 얼마나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을까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인데 직업 없이 노숙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작년에 거기서 범행을 하게 된 거는 근데 그걸 거부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리고 올해는 그 건으로 저희가 작년에 구속을 했어요. 출소를 해가지고 술을 먹고 또 거기서 잔 거예요. 그러니까 119 구급대원 양반들이 오니까 나 데려다 줘라. 두 번째 범행은 좀 보복성이 있다고 봐야지. 거기 보안요원 폭행 부분하고 그 성원 상대 업무방해하고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죠. 구속돼가지고 송치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네. 경찰 얘기 들으니까 이 남성이 지금 CCTV에 찍힌 저 장면 때는 출소 당일날 지금 저런 짓을 저질렀네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잖아요. 아하. 근데 이 사람 아까 나온 것처럼 노숙자라고 합니다. 네. 그럼 벌금 낼 돈이 없었겠죠? 그럼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벌금 내지 않은 사람을 다시 잡아서 그러니까 노역장에 유치를 하죠. 그러니까 아하. 벌금을 안 내면 그냥 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형을 살게 해주는 건데 네네. 그게 하루에 10만 원, 일당 10만 원을 네네.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벌금 300만 원이니까 30일 딱 30일. 살고 아. 지금 살고 나올 때 생각을 해보니 내가 그 병원 때문에 지금 하하. 내가 이렇게 30일 동안 그것도 어쨌건 이제 유치장이나 이런 네네.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오면서 119가 오니까 바로 이 병원으로 가달라고 또 세상에. 특정을 한 거예요. 아주 특정을 했군요, 그냥.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조금 전에 이제 이 경찰 관계자 얘기처럼 이 사람의 이번 응급실 난동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거죠. 보복적인 심정을 가지고 한 거죠. 그러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보복 범죄의 일환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난동 부리는 이런 사건들 굉장히 많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뭐 실형이 선고되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구속까지 한 건 이 보복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구속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허 소장님, 사실 네.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들도 사실 신고하기를 꺼려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아마 이런 보복 범죄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저 그 보복이라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한 명의 네. 적이 정말 큰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니까. 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뭔가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 사람 봐라 하면서 좀 만만히 보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네. 내가 죄를 짓는 것 그리고 상대에 대한 만만히 보는 그 심리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네.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 때문에 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것도 좋지만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전방 응급실입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예전에도 그 응급실이나 병원 폭행 많이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보면은 주치자한테 폭행을 당할 때 의료진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폭행을 당하고만 있어요. 거의 반항을 못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인 폭행 협박 현황 자료를 보시면요. 이 신고된 건수의 67%가 주치자에 의해서 발생을 그래요? 하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의료인에 대한 어떤 폭행이나 협박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주치자들이 조금 우발적이고 감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응급의료 현장이나 다른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아하, 겁니다. 네. 환자를 치료하는 데 집중해야 될 의사들이 그러니까요.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문제는 처벌도 약한 것도 굉장히 문제여서 현재 기동민 의원이 이런 그 법안까지 발의를 어떤 했습니다. 법안일까요? 뭐냐면 주치 감경이 문제잖아요. 네. 술 먹었다는 이유로 감경해 주는 것. 그걸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하. 우리가 보통 위험한 물건을 활용해서 흉기를 활용해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 훨씬 더 가중 처벌하듯이 술 취한 상태 자체를 가중 요소로 보겠다. 아하. 감경을 넘어서 감경을 안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음. 그 자체가 가중 요소이다. 생각해 보시면 술 취해서 인사불성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위험성을 그러니까요. 내포하고 있겠습니까? 네. 가중 처벌하다 보면 이렇게 주치자들에 의한 의료인 폭행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네. 이런 법안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현행 있는 법도 조금 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스스로 네. 술을 먹으면 난동 부리는 성향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제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좀 아하.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김복진 의원님. 예. 지금 뭐 기동민 의원의 뭐 입법 발의 같은 것도 네.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합니다만 글쎄요. 제가 이런 어리석은 질문일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32년간의 어떤 현장 경험 바탕으로
좀 이런 거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 처벌도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처벌도. 근데 이 사람들은요, 처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치료 쪽에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대다수 길바닥에서 술 먹고 잠자고 이러는 사람들이 네. 사실상 그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들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치료가 수반돼야 되는, 동반돼야 되는 알코올 중독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경찰 초년 시절에 80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네. 이 음주 이 주치자들 같은 경우에 강제로 일정 기간 동안 알코올 치료 병원 같은 데 데려다 줘가지고 그래요? 이제 거기서 있게 하고 치료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법적 근거가 없고 또 네. 인권의 문제가 인권 문제. 따른다 해가지고 네. 이제 뭐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네. 근데 차라리 말이죠 이런 네. 사람들 알코올 치료하는 그 병원에 어떻게 보면 강제로 입원시키는 게 네. 이게 인권 침해일까요? 아하. 오히려 이 사람의 어떤 인권 보호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걸 네. 이제 역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은요. 치료 쪽에 이런 그 주치자 이 사람들은 치료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어떤 법안을 좀 만들어서 필요하겠네요. 상습적으로 길에서 매일 이렇게 자면서 이거 다 알아요. 지역마다 경찰서마다 파출소마다 우리 동네에 술만 먹으면 길바닥에서 잠자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요. 요주임으로 안다는 아니, 거예요? 다 있어요. 어느 동네나 다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전부 데려다가 네. 강제로 이 알코올 치료를 시키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저는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인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좀 나설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인터넷을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이 사람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는데 먼저 김부선 씨입니다. 김부선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했는데 먼저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갑자기 출석하겠다고 홍보하게 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십니까? 네, 그 동기는 제 아이 아시다시피 미혼모고요. 그 아이를 출국을 못 보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 믿을 게 없기 때문에 더 진솔하게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나왔습니다. 그 연인 관계라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연인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혹시 자료가 있으실까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씨 들으세요. 저 김부선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진실을 호도하도록 중간에서 공작을 했는지, 어떤 욕설과 어떤 협박을 이재명 씨가 내게 했는지, 또한 어떻게 나를 속였고 내 딸과 나를 명예훼손, 인격 살해했는지, 그럼에도 살아있는 우리의 관계를 부인하였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씨가 답변할 차례입니다. 다 포기하고 죽어가는 강아지와 삶을 끝내려고 했으나 내 딸 이미서와 공지영 작가의 양심 고백을 듣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죽을 각오로 거짓과 싸울 것입니다. 인간 김부선이 인간 이재명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름을 여러 차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 출석. 지금 이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글쎄요,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당시에 굉장히 결의에 찬 모습으로 경찰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조사를 마치고 나오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다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김부선 씨가 다시 나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언론인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그 출석하기로 예정한 날 포토라인에 나왔다. 하지만 변호사 없이 조사받을 수는 없겠다. 많은 변호사들이 본인을
도와준다고 했고 그래서 고소장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네. 접수한 이후에 진술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변화된 입장을 설명을 하고요. 네. 오늘 결정적인 서류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결정적 거짓말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조금 더 확인돼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일단 상대는 아주 영리한 법조인인데 네. 나는 배운 것이 없는데 혹여라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받겠다. 왜냐하면 그 전날도 그 전전날도 내가 진실이기 때문에 변호인 도움 없이 네.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막상 어제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김부선 씨의 출석 자체가 지금 앞서 보셨던 것처럼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고 어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지 30분 만에 다시 나왔는데 그 모습도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좀 나오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9월 10일 안 넘기고 변호사 입회하에 고소장까지 정식으로 만들어서 사건은 같으니까요. 이재명 씨를 고소장을 같이 갖고 와서 정식으로 진술하기로 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진술을 거부한 거 맞습니다. 김복준이 예. 고소장을 가지고 와서 어제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일단 홀로 갔다가 30분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고소장을 다시 작성해서 오겠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은요, 이제 어제 출석할 때 김부선 씨의 위치는요, 네. 이재명 지사 측이 있는 그 가짜 뉴스 그 대책단에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이에요. 아하. 그리고 이제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하면은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할 때 그때 정해진 지정한 날짜에 가서 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어요. 네. 조사를 받을 의무가 아하, 있는데 네. 그거를 지속적으로 김부선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게 되면 심지어는 체포영장까지도 경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조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대에 김부선 씨가 나가는 거는 이건 맞아요. 네. 예,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김부선 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체포영장 발부된단 말이죠. 아하. 근데 어제는 일단 출석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자신에서 출석한 걸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어제 미리 계획한 건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가지고 간 걸로 보여요. 아하. 그래서 이제 경찰에 제출을 했는데 본격적인 어떤 피고발 사항에 대한 조사는 변호사 입회하에 받겠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피고발인 혹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권리죠. 이거는 경찰이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건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네. 이제 김부선 씨는 제가 보니까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오히려 이제 본인을 고발한 이재명 지사 측을 고소장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그때는 자기도 고소인 겸 피고소인 또 혹은 피고발인 자격으로 동시에 조사를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식으로 법적 대응 절차를 본인도 밟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읽히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면 어제 30분 만에 나온 부분은 애초 본인도 진술은 거부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술은 나중에 변호인 조력 입회하에 진술은 하고 어제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도 더 목적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나올 수밖에 없는 날이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좀 전에 아하. 김복중에도 설명하셨던 것처럼. 근데 나와서 정말 그냥 진술만 거부하고 가면 오히려 그건 또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쨌건 나도 지금 고소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우리가 고소장을 작성을 해서 변호사 입회의 조사를 받을 거고 다만 내가 지금 진술을 하지 않지만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재명 지사는 김부선 씨하고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네. 지금 김부선 씨는 이재명 지사와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걸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아니 나는 변호사로 양육비 관련 소송 상담만 해준 게 다인데 왜 지금 저 사람이 저런지 모르겠다가 지금 이재명 씨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둘 간의 관계를 밝힐 만한 무엇이 있을까? 지금까지 언론에서 수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언론의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어요. 김부선 씨 측에서 나온 거.
그래서 저도 지금 궁금한 게 김부선 씨가 연인 관계를 입증할 수많은 증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무엇인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은 지사지만 옛날엔 변호사였잖아요. 아하. 변호사와 싸우려면 내가 아무래도 나만 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진짜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김부선 씨를 돕겠다는 변호사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부선 씨는 그래도 창과 방패가 좀 대등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어제 이제 부득이하게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어제 피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거든요. 그리고 그 고발 주체는 이재명 지사 본인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를 대신해서 가짜뉴스 대책단이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 피고발인 자격으로 갔는데 만약 고소장을 김부선 씨 입장에서 고소장을 제출할 때 피고소인을 이재명 지사로 명기를 하게 되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합니까? 어떻습니까?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다고 모든 사건의 피고소인으로 소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워낙에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많은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연관된 사건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하. 현재로서는 지금 현직 지사가 지금 뭐 태풍 관련해서 업무 현안 때문에 바쁘다고 하는데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정말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은 소환 조사 내지는 서면 조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돼서 피고소인 신분이 된다고 한다면 소환 조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여지가 있고 네. 이것은 전적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인데요. 모든 참고인 조사했다. 지금 그리고 김부선 씨가 중요한 서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를 가져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심지어는 대질신문도 하겠다. 왜 나 먼저 조사하냐? 이재명 지사도 조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진술로서 확인할 게 있다. 그런 판단이 되면 뭐 대통령이 됐든 지사가 됐든 필요하다면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으로서는 네.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혜에서 공평하게 수사를 하는 또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현재로서는 네. 소환 조사의 필요성이 아주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지금 일정을 잡지도 않고 있는 아하,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혐의점이 드러나고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고 그 네. 과정에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야 현직 지사를 소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무적인 측면에서 한 사람은 연인 관계고 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 수사 과정을 좀 하나만 간단한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연인이기 때문에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 같은 게 있어요. 이를테면 네. 노출되지 않은 신체의 어떤 부위의 특징. 네. 예, 이런 거를 연인 관계는 알 수 있겠죠. 예, 그런 거 신체 부위에 이게 어떤, 수사 기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당연히 그거 확인할 겁니다. 네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이게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손바닥과 하늘 가릴 수는 없어요. 이 수사하는 데서는. 그리고 둘만이 얘기했던 가족사 같은 거. 아하. 김부선 씨가 만약에 이재명 씨의 아주 은밀한 가족사 같은 걸 알고 있다면 그것도 또 의심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내밀한 부분과 관련된 둘만이 연인인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대화,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신체적 특징, 네. 뭐 이런 것 등등을 아마 이제 경찰이 이거 수사를 할 거고, 뭐 경찰 수사 이렇게 허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김부선 씨가 거짓말하는지 이재명 씨가 거짓말하는지는 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사실 이재명 지사 본인도 그랬고 이게 다 거짓말이다, 사실 아니다라고 일관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의 가짜 뉴스 대책단도 이 관련 보도는 전부 가짜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김부선 씨의 딸이 최근에 했던 SNS에 통해서 밝혔던 내용, 자신이 사진을 정리하면서 관련 사진을 봤다는 어떤 내용이나 또 최근에 공지영 작가의 인터뷰 등이나 지금 이런 게 불거지면서 이 사안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선거 과정에서 도드라지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사실 처음 이게 발생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과거부터 그렇죠.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뭐 이 사실관계는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선거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건 사실이죠. 여기에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지사직 수행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가짜뉴스 대책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고발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도 사실 언급을 많이 안 했었잖아요. 그랬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쪽에서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저쪽에 사과 한마디면 끝날 얘기인데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마약쟁이, 거짓말쟁이, 아하. 사기꾼, 네. 지금 거기다 가짜뉴스 대책단 이름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니 김부선 씨 입장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하는 거고 네. 이제 사실 가장 안타까운 건 그 이미소 씨죠. 김부선 씨의 딸 이미소 씨가 사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하고 김부선 씨 같이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그걸 다 없앴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진이 하나 있으면 딱 정리가 될 텐데 지금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 문제인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안 어렵죠. 네, 이거는 정말 연인이면 연인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언급을 안 해도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와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얘기를 김부선 씨가 알고 있다면 네.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게 전혀 없다면 네. 그런 게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사실 객관적 증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언론 통해서 나온 게 없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김부선 씨가 좀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김부선 씨는 지금 보니까요. 네. 분류는 당연한 거고, 네.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싱글이라고 나를 속인 게 문제라고 지금 얘기할 정도예요. 김부선 씨 입장입니다. 예, 지금 김부선 입장, 씨는 그렇게 입장입니다. 주장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하는지 이거는 뭐 그 수사해 보면 나옵니다. 이게 뭐 어려운 수사 네. 아닙니다. 예.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앞서 경찰에 출석 들어갈 때 포토라인에서 기자들 질문의 첫 발언이 딸을 언급했습니다. 딸의 출국을 보지 못하고 왔다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이 딸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딸이요 배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데뷔를 해서 네. 올해 초에는 화제가 됐던 드라마까지 출연을 했었는데 이 딸이 지난 20일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에 외국으로 직장을 구하러 나갔다. 워킹 홀리데이를 하러 떠났다라고 김부선 씨가 밝혔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재명 지사의 거짓말 때문에 떠나는 거다. 보금자리를 이제 쫓겨나는 애처로운 내 딸에 대해서 참 네. 마음이 안 좋다. 아하. 더 이상 잃을 체면도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여기에서 했던 겁니다. 지금 뭐 김부선 씨는 딸이 출국하는 장면도 못 봐서 가슴 아프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거짓말 때문에 떠난다라고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손정혜 변호사님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 이 주장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내놨을까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일관되게 김부선 씨하고는 이야기하는 것 같은 불륜이라든지 연인 관계는 절대 아니었고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자신감이 있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네.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도지사직을 수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김복준 의원님 말씀과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진위 판가름은 금방 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과연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글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정말 찌질한 직장 상사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찌질하다는 말이 딱 적당한 것 같은데요. 충남형 기업체 매장 파트장이었던 A씨가 그 당시에 21살 인턴인 이 여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땀을 너무 흘려가지고 좀 샤워를 좀 하고 가야겠는데? 나 지금 집에서 샤워 좀 하고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샤워를 합니다. 이게 실화입니까? 네, 실화입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이 여성이 나가서 일하고 들어올 때까지 안 나가요. 그러더니 나 지금 배고픈데 이제 퇴근하고 이제 여성분이 왔을 거 아니에요. 배고픈데 먹을 거 좀 사와. 그리고 먹을 걸 또 사오게 하고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종종 와서 샤워도 좀 하고 그러니까 현관 비밀번호 좀 알려줘. 그러니까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싫은데 이 직장 상사는 뭐 정말 자기 집 누나들이 와서 샤워도 하고 먹을 것도 사오라고 그러고 하다가 급기야 추행까지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추행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그런 사안입니다. 손 변호사님.
시청자분들도 눈과 귀를 의심하실 것 같습니다. 아, 왜 자기 집도 아닌데 남의 집에서 샤워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동네 목욕탕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여성이 인턴 사원이 정말 싫었던 게 뭐냐면 거듭거듭 샤워에 대한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샤워는 할 수 있게 집에는 들어가게 해주는데 본인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사실은 내가 집주인인데 손님 두고 집에서 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샤워하러 들어온 날 집에 있지 않고 출근해버립니다. 같은 공간에 있기 싫었던 그렇겠죠. 거죠. 그리고 이 남성이 거듭거듭 또 집 비밀 현관 번호 있잖아요. 그거를 또 요구를 합니다. 사실 이것도 알려줄 의무도 없고 알려주지 않는 게 좋죠. 맞죠. 그런데 이것을 또 거듭거듭 집요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알려줄 수밖에 없었고 5일 뒤에는 스스로 또 이 비밀번호를 열고 이 집으로 들어가요. 집주인 입장에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건데 피자를 먹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밤새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은 그날 마침 너무 아파서 감기 때문에 약을 먹고 깊이 숙면에 취해진 거예요. 그날 또 범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복준 예, 예. 따끔하게 혼꾸녕 좀 내주세요. 좀. 네. 맞아야죠. 뭐 이 사람은 제가 볼 땐 맞아야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아마 이 여성이 비밀번호를 나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그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뭐 이런 행위 자체가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서로 이 여성이 이 현관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무작위로 출입하라고 알려준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갔다면 그 자체가 주거 침입죄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만약에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있겠죠. 아주 구체적인 시간에 오늘 몇 시에 내가 니네 집 그 샤워실을 이용할게 비밀번호 좀 알려줘 해서 그때 알려줬다면 그 시간대 알려준 거는 주거 침입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무작위로 들어가가지고 아무 때나 내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라고 알려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대, 그 특정한 날짜 이때 들어가라고 이 비밀번호 알려준 그 시간을 빼고 나머지 출입한 거는 전부 다 이거 아마 주거침입죄로 의뢰해서 처벌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왜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런 어처구니 없고 부당한 요구를 거절 못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업무상 위력이라는 말 참 많이 듣죠. 아하. 만희정 지사 재판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업무상 위력이라는 건 이 사람의 생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추행이나 성관계를 갖는 걸 이제 업무상 위력엔 추행 또는 간음이라고 아하. 하는데 이 지금 36세 직장 상사는 인턴십 평가원입니다.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인턴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고 어느 근무 성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입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저 집에 샤워 좀 하고 갈게 그런데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래? 그럼 평가 안 좋게 하면 회사에 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런 게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 여성의 현관 비밀번호도 알아냈고 샤워도 했고 거기서 피자 먹고 나중에 추행까지 했으니까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가 되는데 아까 김복준 교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 비밀번호도 알려줬고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그게 무슨 죄야?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는 주거침입죄가 안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범죄를 범할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고 들어와도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그 부분은 아마 기소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네. 이 추행 부분이 커서 근데 그것도 역시 해당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추행 혐의에 대해서 이 파렴치한 짐승만도 못하다는 비난을 받을 것 같은 이 직장 상사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이 30대 직장 상사는 서로 호감을 갖고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등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었다. 여성이 거부를 하려고 했을 때 즉시 중단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니 영화도 보고 술을 마셨다면 그 상사랑 김복준 의원님 네. 서로 그냥 정말 좋은 감정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는요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일이에요. 아하. 본인이 나하고 같이 술 마셔주고 그 영화를 봤으니까 나하고 사귀거나 애인 관계고 그게 뭐 성관계까지도 용인한 행위라고 생각한 것. 그 자체가 오해이고 그건 본인 혼자의 생각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남녀 감정의 문제는 네. 일방적이면 그건 범죄입니다. 아하. 예, 일방적이면 범죄예요. 네. 상호 교감할 때 이제 그게 범죄가 아닌 거죠. 근데 더더군다나 여성의 입장에서 교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교감도 아니고요. 적극적인 교감이 있을 때 승인한 거예요. 네. 이 경우는 그 본인하고 영화 보고 단지 술 한잔 먹었다 해서 이 여성은 내 여성이 됐고 내 애인이 됐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많이 모자라고 아까 우리 백 변호사님 서두에 얘기하신 것처럼 찌질한 거죠, 진짜. 네. 예.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무죄 이후에도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 것처럼 이 판결에 대해서도 피해 여성, 인턴 사원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법부 불신을 제가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법부가. 인턴 사원의 모호한 태도가 범행을 유발한 요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답니다. 그 근거로 집의 비밀번호를 직장 상사의 생일 4자리에다가 더하기 하나 1로 한 거, 변경한 거. 직장 상사가 샤워하는 도중 침대에서 잠든 점. 그리고 인턴 사원의 어머니와 직장 상사 간의 영상통화도 이루어진 점. 이런 점을 들면서 모호한 태도가 범행을 유발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봤답니다. 허 소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 여성 머릿속은 아주 많이 복잡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백수에 비해는요, 그 정신적으로만 아픈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아프고 괴롭고 정말로 슬픈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나의 인턴십을 체크하고 있던 상사입니다. 네.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떨까? 인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이분은 여러 건을 봤어요. 네.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 그런 결과를 많이 봤을까요, 요즘에? 네. 그리고 특히 만약에 내가 보호를 받고 저 사람이 처벌을 받더라도 네.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들을 아마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기 집에서 그러면 잠도 못 잡니까? 너무 피곤한데 그 도둑 같은 사람이 와서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내일을 위해서 내가 너무 피곤해요. 그럼 잠들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모든 관점이 다 남자분들의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제가 이거는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에서 이 여성의 책임을 인정한 게 아니고 원래 이런 사안에서 이제 형을 선고할 때 되면 양형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성폭행은 아닌데 어쨌건 그 전에 이 사람이 그 정도의 지위에 있어서 집에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비밀번호를 예를 들어서 제가 찌질한 남성을 저러라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저라면 내 생일에다가 플러스 이런 걸로 비밀번호를 바꿨어? 그리고 내가 지금 분명히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내 바깥에 잠이 들어있어? 그 어머니랑 통화하는데 영상통화를 나를 바꿔줘? 이 여자가 날 좋아하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다소 쉽게 추행을 하는 그 범행으로 나가게 된 동기가 됐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형을 다소 줄여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이 여성분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피고인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 남성 직장 상사라는 사람에게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상식에 어긋나는 부탁을 여러 번 했고 결국 수차례 집에 들락거리면서 이런 범행을 한 사실은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보일 여지도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에 이르게 동기, 특히 이제 본인이 어떤 애정이나 호감을 가진 여성이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던 걸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내린 이제 처분을 보시면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명령을 하셨거든요. 네. 뭐냐면 본인은 애정과 호감으로 이렇게 무리한 부탁 정도로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폭력 예방 치료 강의를 통해서 조금 명확하게 개선을 할 것을 주문하고 네. 있고 이 지금 피해자한테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됐는데 아마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걸로 봐서는 아마 피해자도 나중에는 합의나 용서를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중요한 건 직장 상사와 평가를 받는 부하 직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이 여성은 20대 초반에 사회 경험이 부족한 21세 정도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당혹한 상황에서 직장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경험이 부족했을 여지가 있거든요. 피해자도 보호해야 되고요. 가해자도 36인데 본인이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범행 그리고 피해자한테 이런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그렇죠.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번에는 철저히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명심해야 될 거는요. 상호 애인 관계라는 신분을 유지한다 손 치더라도 교감 없이 합의 없이 그 여성의 몸에 손을 대면 그 자체로도 강제추행이에요. 예. 애인이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만지거나 이거 자체 안 되는 거예요. 네. 애인이라도 그렇다는 거죠. 네네. 예. 자, 과연 이런 일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로 이런 나쁜 마음을 고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뭔가요? 밤에 이상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가뜩이나 어려운 제조업 공장에 갑자기 쨍그랑 창문이 깨지고 한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그 이후의 모습을 경찰이 확인했는데요. 당시 모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밤 한 남성이요. 지금 오토바이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바닥에서 뭔가를 줍는 장면도 있었는데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지 않고 뭔가 좀 주섬주섬 만지작 거리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남성의 왼쪽 허벅지 쪽에 뭔가 좀 두둑한 듯 뭔가 좀 들어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남성이 이제 전등을 켜고 현장을 떠납니다. 이 오토바이 이제 가는 것을 보이면요. 저기 멀리 쪽에 창문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공장이거든요. 여기서 조금 전에 절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모습이 확인이 된 겁니다. 하하.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경찰 요즘은 저런 사건은 심리도 못 가서 다 검거가 됩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이 사건에는 저 절도범 자체가 정말 미스터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주목된다면서요? 네, 유령이라고 표시를 했더라고요. 아하. 실체가 없는 귀신 같은 사람? 아하. 왜 그런가 했더니요. 네네. 이 범인을 막상 검거하고 나서 봤더니 이 사람이 20대 초반에 이제 부모하고 불화가 있어가지고 집을 나온 것 같습니다. 집을 나오고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되다 보니까 네.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어요. 아하. 실종 신고를 했고 그게 급기야 이 사람은 사망자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대한민국 공부상에 네. 기록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아하. 그래서 이제 유령이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막상 경찰에서 검거를 했고 그 실종 신고가 기본적으로 아하. 이제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는 없습니다. 네. 네. 20대 초반에 부모와의 불화로 가출을 했고 지금은 59, 60이 다 된 나이니까 거의 30년. 한 30년, 근 30년을 아무런 이 주민등록상에 등재도 안 된 채 살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인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거해가지고 인적 사항을 확인해가 전산을 확인해 보니까 16년 1월 20일자 법원에 실종 선고를 받아가지고 사망자로 등록되어 있었지. 사망자까지는 자기는 몰랐고 실종 신고가 돼 있다는 것 정도는 알더라고 본인도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전혀 재발급이나 이런 것도 안 했고, 요즘 일용직 일하는 것도 사대보험이 가입되니까 신분증이 다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자기는 일체 못 하고,
예, 그게 이제 뭐 전선 절취해가지고 이제 생계를 유지한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는 가족들하고 한 20년 정도 연락을 끊었고, 그게 뭐 자기가 이 살아가는데 신분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그게 자기는 못 느꼈겠지요. 아, 그럼 가족이랑 만났나요, 이분? 아니, 아직은 자기도 안 만나겠답니다. 자기가 또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구속된 상태고 이렇다 보니까, 다음에 자기가 이제, 자기 놓으면 그때 찾아보겠다고 연락처만 달라더라고요. 아, 통화를 시켜주려니까 뭐 통화는 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다음에 자기가 전화를 하겠다. 백성훈 변호사님, 20대 초반에 부모와의 불화로 가출했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정말 최근이네요. 2016년 1월 20일에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고 결국 사망자 터져졌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가족들이 오늘은 돌아오겠지, 내일은 돌아오겠지, 연락하겠지, 뭔가 기다렸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그동안에 아무 생존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 입장에서 실종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하. 이제 실종 신고를 받으면 이제 5년 동안 생사가 불명하다는 게 확인되면 실종 선고를 합니다. 실종 선고를 하면 이제 사망자로 간주가 되는데 왜 이제 이런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실종 선고 이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확정이 안 되면 상속도 발생할 수 없고 혼인관계에서 혼인관계 해소도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가 불명하면.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망한 것도 간주해서 이제 가족관계나 재산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이 실종 선고인데. 사망 선고. 네,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본인이 금방 알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하려고 해도 신분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일도 안 했고, 그러니까 무언가 사회에 필요한 그렇죠. 신분증이 필요한 행동을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경찰의 얘기로도 그냥 전선 훔쳐서 먹고 살았던 생계를 겁니다. 이어갔다.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떻게 30년 가까이 서울 등교에서 백씨라는 이름으로 홀로 생활하는데 자신의 이 주민번호를 대지 않는 생활을 30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자로 간주되면 혼인신고도 할 수 없잖아요. 네. 20대 초반부터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았는데 이 실종 선고를 취소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상 전입 전출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였고 아마 아이도 낳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본인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어도 뭐 법률적으로 조금 무지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일 수도 있는데 수십 년간 그냥 나는 사망자로 공부상 없는 사람으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다닌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절도의 행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좀 죄책감이라든가 좀 두려움이 적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아까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실종 선고라는 제도를 뒀다고 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실종 선고 취소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나중에라도 그 사망한 자가 아니라 생존 상태가 확인이 되던가 네네.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서 이 실종 선고를 취소시켜서 다시 사망자에서 생존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일단은 사망자로 간주당한 상태에서 처벌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난점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검사가 청구해서 실종 신고 자체를 취소시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실무 단계에서요. 이런 경우에 경찰에서 행정관청하고 협조해가지고 복구시켜주는구나. 복원합니다. 복원한 상태에서 입건해가지고 송치하는 방향. 원상회복을 시켜주는 천만다행인데 허 소장님 앞서 네.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 이 남성 가족들한테 연락을 좀 취해줄까 먼저 물어봤는데 이 남성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연락을 안 해갔답니다. 아직까지 뭔가 앙금, 뭔가 부모님에게 앙금이 남아있는 걸까요?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부모님에 대한 앙금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입장을 생각한다면 사실 뭐 살인자도 내 자식이고 모두 다 돌 던져도 대신 맞아주고 싶은 게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버선발로 달려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야속한 생각은 들겠지만 분명히 아들 편이실 것 같은데 네. 참 황당한 사건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어차피 구속됐기 때문에요. 피의자의 이 가족한테 구속 통지가 갈 거예요. 네, 그건 뭐 법률상 행위니까요. 네. 구속 통지가 가면 본인이 원건 원치 않건 아들이 살아있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또 면회를 통해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대한민국 경찰분들에게 슈퍼맨이 되라고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경찰분들이 가운데 중재 역할을 좀 잘 설득을 해서 이 부모님과 뭔가 화해를 좀 할 수 있는 다리를 좀 놔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